결혼을 앞둔 한 기업가가 사고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동업자들이 그의 재정을 관리했고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점점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났을 때 자신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청소부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아침 햇살이 몬테이로 가문의 저택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수백 개의 하얀 꽃 장식이 제단까지 이어지는 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32세의 라파엘 몬테이로는 거울 앞에서 이탈리아산 실크 넥타이를 마지막으로 조정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단순히 고급 정장뿐만 아니라 모든 꿈을 이룬 사람의 표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의 CEO였고 발렌티나 로스차일드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며 그의 재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시간이 됐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신랑 들러리인 페드로가 방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이미 도착하고 있어. 라파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랑의 자연스러운 긴장일 수도 있었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발렌티나가 정말로 올바른 사람인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회사의 사장직을 맡은 이후로 두 사람의 삶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사회면에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결혼식 전에 잠시 나가야겠어. 라파엘이 빨간 페라리의 열쇠를 들며 말했습니다. 페드로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친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막으려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택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는 것은 항상 그의 생각을 정리하는 안식처였습니다. 아침에 상쾌한 바람이 차창으로 들어와 바다의 향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파엘은 커브에 접근하면서 속도를 줄였고 갑자기 도로에 개가 나타났습니다. 피하려다가 차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충격은 격렬했고 라파엘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깨진 아퓨리를 통해 보이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일상이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8세의 마리아 클라라는 중환자실 복도를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단순한 말총머리로 묶여 있었고 연한 파란색 유니폼은 그녀의 갈색 피부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항상 의식이 없는 환자들과도 몇 분간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급하게 도착한 의료진의 소란에 그녀의 주의가 끌렸습니다. 빠르게 청소, 카트를 비키며 심각한 사고를 당한 듯 보이는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를 실은 들것이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병원은 기자들과 사진 작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환자는 바로 그 시간에 결혼식을 해야 했던 억만장자 라파엘 몬테이로였습니다. 마리아 클라라는 멀리서 중요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극적으로 울며 도착했지만 15분 이상 머물지 않은 우아한 여인도 보았습니다. 밤이 되어 움직임이 줄어들었을 때 마리아 클라라는 청소를 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의식이 없는 남자를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을 닦으면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몬테이로 씨, 오늘은 여기에 오시기엔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씨의 회복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 간단한 말이 라파엘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도 바꿀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 동안 외부 세계는 킴테크 이노베이션스의 미래에 대해 추측하던 가운데 그 병원 방 안에서는 어떤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탄생하려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며 소진 초이는 마지막으로 환자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교대를 마쳤다. 내일 뵙겠습니다, 민준 김씨. 내일은 책을 가져와서 읽어드릴게요.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아시나요? 병원 밖에서는 기자들이 여전히 밤새도록 기다리며 그 백만장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어떤 소식이라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는 조용한 중환자실 복도에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날이 지나며 주로 이어졌고 중환자실 507호는 대조적인 인물들의 퍼레이드 무대가 되었다. 약혼녀 지우 파크는 언제나 언론의 주목이 가장 높은 시간에 나타나
완벽한 옷차림과 화장으로 마치 매번 사진 촬영을 하러 온 듯한 모습이었다. 사랑하는 당신, 깨어나야 해요. 그녀는 머리를 만지며 말했다. 그 순간을 Society and Power 잡지의 사진 기자가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당신 없이 우리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복도를 청소하던 수진 초이는 이런 연극적인 방문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지호가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민준을 거의 만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다. 카메라가 멀어지자마자 지호는 항상 급한 약속이 있다며 빠르게 자리를 떴다. 한밤중 병원이 고요해질 때면 소진 초이는 휴식 시간을 이용해 507호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항상 집 근처 공공도서관에서 빌린 다른 책을 들고 왔다. 처음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인 어린 왕자를 읽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읽었다. 민준 씨, 가끔은 당신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죠. 어느 날 밤, 소진 초이는 민준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즉시 당직 간호사를 불렀지만 의사들은 그것이 단순한 무의식적 반사일 뿐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독서와 대화를 계속했다. 한편 킴텍 이노베이션스의 배후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준의 형인 재훈 킴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오래된 위임장을 손에 쥐고 그는 점차 회사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건 일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그는 주주들에게 확신시켰다. 제 동생이 회복할 때까지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의도가 비쳤다. 특히 민준의 시장 경쟁자인 동욱항과 비밀리에 만날 때면 더욱 그러했다. 재훈의 병원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고 항상 변호사들과 서류를 들고 다녔다. 소진 초이는 이 모든 것을 걱정과 분노가 섞인 눈으로 지켜보았다. 밤마다 민준과 나눈 대화에서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당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끔은 정말 외로워 보여요. 그녀는 지호가 사진을 위해 가져온 시든 꽃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는 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느 날 밤 돈키호테를 읽던 소진 초이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지우는 재현과 목소리를 높여 논쟁 중이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어요. 언론이 이미 결혼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참아봐, 재현이 대답했다. 곧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거야. 그리고 약속한 대로 너도 네 몫을 받을 거야.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 말들은 단순히 민준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독서 외에도 민준에게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어쩌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일어나셔야 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다. 알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그의 손에서 가벼운 압력을 느꼈다. 너무 미묘해서 상상일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것이 현실임을 알고 있었다. 심장 모니터에 약간의 변화가 기록되었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순간을 두 사람만의 소중한 비밀로 간직했다. 병원 밖에서는 삶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혼수 상태에 억만장자에 대한 헤드라인은 다른 스캔들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복도에서는 충성과 진정한 애정의 이야기가 조용하고 깊게 펼쳐지고 있었다. 수진이 매일 밤 읽는 책의 말처럼 서울의 가을이 찾아오며 병원 정원의 나무들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났고 507호실의 일상은 거의 시적일 정도로 규칙적으로 자리 잡았다. 수지는 이제 환경의 모든 세부 사항에 익숙해져 민준의 상태에서 가장 작은 변화도 알아챘다. 오늘은 좀 다르시네요. 그녀는 아침에 꽃물을 갈아주며 말했다. 표정이 더 평온해 보여요. 의사들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신경과 과장인 현우 박사는 더 자주 방문하며 항상 레지던트 팀을 대동했다. 수지는 이 순간들을 이용해 모든 기술적 정보를 흡수하고 이해하지 못한 의학 용어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노회파 패턴이 변하고 있어요. 현우 박사가 방문 중에 설명했다. 신경 활동이 증가하는 유망한 신호가 보여요. 한편
외부 세계에서는 김테크 이노베이션에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재현은 새로운 권력의 자리에서 일련의 전략적 변화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민준에게 충성하던 오래된 직원들은 점차 교체되었고 톰슨 그룹의 파트너사들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 지우는 이제 에두아르도 톰슨 주니어와 함께 사회적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진은 조용했지만 수진에게는 눈에 띄었다. 그녀는 휴식 시간 동안 휴대폰으로 몬테이로 가족에 대한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지 못하실 거예요. 그녀는 밤마다 방문할 때 속삭였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문 기사들을 모두 잘 보관하고 있어요. 언젠가 선생님께 모든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느 날 밤 그녀가 아이러니하게도 적절하다고 생각한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읽던 중 수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인공이 배신을 발견하는 장면에서 민준의 손가락이 눈에 띄게 움직였고 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눈꺼풀 아래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감동받은 그녀는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도착했고 여러 주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현우 박사는 일련의 검사 후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재현은 몇 시간 만에 변호사들과 함께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자선 파티에 있던 지우는 도착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녀가 나타났을 때는 카메라를 대비해 완벽하게 차려입고 화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민준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쁨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불안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책을 읽으며 그녀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준 씨, 선생님이 깨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저 선생님이 잘 회복되길 바랄 뿐이에요. 그거면 충분한 기적이에요. 그 후 며칠은 매우 바빴습니다. 전문가들이 호출되었고 새로운 검사들이 진행되었으며 507호실은 중요한 사람들로 끊임없이 오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청소와 간병 일상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책을 읽을 때 더 조심스러운 시간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근무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 병실에 들어갔을 때 민준이 눈을 살짝 뜨고 천장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고 잠시 동안 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 그녀는 부드럽게 부르며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아직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의 눈이 천천히 그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눈빛 속에도 생명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민준이 정말로 그곳에 있고 의식의 세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 모니터에 변화가 기록되었고 수지는 빠르게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필요한 처치를 하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물러나 떨리는 손을 감추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은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울대학교 병원의 조용한 복도에서 수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민준의 깨어남은 긴밤 뒤에 해돋이처럼 점진적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짧은 의식의 순간과 깊은 수면이 교차하며 지나갔습니다. 의료진은 조심스러운 낙관을 유지하며 모든 진전의 신호를 주시했습니다. 수진 최는 병원에서의 일상을 이어갔지만 이제는 방문 시 더욱 신중해야 했다. 병실은 항상 중요한 사람들, 전문 의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현 김과 그의 변호사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은 라파엘의 회복보다는 서류에 더 관심이 있는 듯했다. 특히 바쁜 어느 아침 병실 청소를 하던 중 수지는 라파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전 날들의 빈 눈빛과는 달리 그의 눈에는 알아보는 빛이 번쩍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 선생님. 그녀는 목소리에 감정을 억누르며 부드럽게 말했다. 라파엘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그녀가 병실을 돌아다니는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다. 수지는 그가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물을 드시겠어요? 그녀는 빨대가 달린 컵을 들며 물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물을 마시는 간단한 행동 중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마치 말없이도 라파엘이 긴 밤의 독서 시간 동안 그녀를 기억하고 있음을 전하는 듯했다. 그날 오후 지우박은 병원에 화려하게 등장했고 여러 조수들과 함께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라파엘이 깨어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반응은 연극적이었다. 내 사랑 드디어. 당신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녀는 이미 사진을 찍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외쳤다. 수지는 조용히 청소용품을 카트에 정리하며 라파엘의 얼굴에서 불편함을 알아차렸다.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의 생기 있고 주에 깊던 눈빛은 이제 혼란과 불편함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큰 진전이 있었다. 라파엘은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쉰 속삭임에서 시작해 짧지만 명확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박현우 박사는 그의 신경학적 회복에 만족했지만 재활 과정이 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느 날 밤 병원의 움직임이 줄어든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수진이 야간 순찰을 시작하려던 참에 라펠의 병실에서 높아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현 김은 복도에서 지우박과 논쟁 중이었고 형이 깨어있어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기 전에 주식 이전을 마무리해야 해. 재현은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언론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계속 결혼에 대해 묻고 있어요. 지우가 반박했다. 몇 주만 더 거치레를 해. 톰슨 가와의 거래가 끝나면 그가 트라우마로 많이 변했다고 주장하고 동우한과 함께 살아가면 돼.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병실 안을 들여다보니 라파엘이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가 그들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그녀는 방에 들어가 그의 곁에 조용히 서서 지지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리카르도와 발렌티나가 마침내 떠나자 라파엘은 마리아 클라라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결심이 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 항상 여기 있었지? 그는 여전히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몬테이로 씨. 그녀는 긴장한 듯 유니폼을 만지며 대답했다. 독서, 들었어. 매일 밤. 그는 말을 하려고 애쓰며 계속했다. 너만이 진짜로 신경 써줬어. 마리아 클라라도 눈물이 고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했다. 지금은 쉬셔야 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예요. 그녀가 떠나기 전 라파엘은 남아있는 힘을 다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도움이 필요해. 그는 속삭였다. 한에서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순간은 두 사람 사이의 조용한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마리아 클라라는 자신이 단순한 업무 루틴을 넘어서는 더 큰 일에 휘말리게 될 것임을 알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병원 밖에서는 서울의 밤이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고 507호실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는 무관심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이제 막 진짜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야기에 침묵하는 증인들이었다. 아침이 되자 507호실에는 다른 에너지가 감돌았다. 이제 더 의식이 돌아오고 정신이 맑아진 라펠은 자신이 혼수 상태에 있던 동안 일어난 일들의 진짜 규모를 깨닫기 시작했다. 마리아 클라라가 조용히 가져다준 신문과 잡지의 도움으로 그는 지난 몇 달 동안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린 테크놀로지 부문을 팔아버렸어. 라파엘은 전문 잡지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그건 내 인생의 프로젝트였는데. 침대 옆 탁자약을 정리하던 마리아 클라라는 그의 얼굴에 점점 커지는 좌절감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밤마다 인터넷에서 조사하며 라파엘이 개발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 특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녀는 베개를 정리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잃어야 할 때도 있죠. 라파엘은 그녀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너는 항상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니? 책에서 배운 거야? 마리아 클라라의 얼굴에 살짝 붉은 빛이 돌았다. 사실은 삶에서 더 많이 배웠어요. 항상 많은 것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죠. 그들의 대화는 의사 선생님의 도착으로 중단되었다. 마르티네즈는 라파엘의 신체 회복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요. 의사는 그의 반사신경을 검사하며 말했다. 곧 본격적인 물리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의사가 떠난 후 라파엘은 마리아 클라라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부탁했다. 힘겹게 침대에 몸을 더 곧게 세웠다. 네가 나를 도와서 몇 통의 전화를 걸어줬으면 해.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신이 또렷하다는 걸 알아야 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거든. 마리아 클라라는 망설였다. 하지만 휴대폰이 있으시잖아요. 그건 발렌티나가 가지고 있어. 그가 말을 끊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통화가 감시당하고 있을 거야. 그날 오후 마리아 클라라는 자신의 선불 휴대폰을 사용해 라파엘의 이전 개인 변호사였던 카를로스 멘데스와 연락을 취했다. 그는 리카르드에 의해 수수께끼처럼 배제된 인물이었다. 대화는 짧고 암호화되었지만 메시지는 전달되었다. 한편 발렌티나는 항상 카메라에 둘러싸인 채 매일 방문했다. 여보, 네가 좋아하는 향수를 가져왔어. 그녀는 비싼 향수 병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리고 누가 널 보러 왔는지 봐봐. 모두의 예상과 달리 에두아르도 톰슨 주니어가 연습된 미소와 완벽한 정장을 입고 병실로 들어왔다. 라파엘은 그와 발렌티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지 그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작은 눈길 교환을 관찰했다. 창문 유리를 닦는 척하던 마리아 클라라는 라파엘의 손가락이 약간 시트를 움켜쥐는 긴장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가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제스처를 모아 자신이 당한 배신의 지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밤이 되고 병원이 조용해지자 마리아 클라라는 새 책을 들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라파엘이 깨어있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 그녀가 익숙한 의자에 앉자 라파엘이 말했다. 나는 발렌티나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항상 알았어. 하지만 적어도 내 동생은...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고 마리아 클라라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 단순하고 진실된 손길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를 전했다. 책을 좀 읽어드릴까요? 그녀는 가져온 책인 비밀의 화원을 보여주며 제안했다. 왜 그 책이야? 라파엘이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다. 왜냐하면 이건 재탄생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녀가 책을 읽는 동안 라파엘은 그녀의 집중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단어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빛나는 모습은 그가 알고 있던 비즈니스와 거치장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 순간 그곳에는 그의 모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실이 있었다. 병원 밖에서는 도시가 여전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은 약속을 위해 뛰어다녔으며 유리로 된 회의실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507호 병실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부가 발견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숫자나 주식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라펠은 마리아 클라라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잠이 들었다. 그의 꿈은 더 이상 배신으로 괴로워하지 않았고 비밀의 정원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은 깊어가며 어두운 망토 속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치유되기 시작한 한 마음의 비밀을 간직했다. 그날 아침 맨델 앤 아소시아도 법률사무소는 분주했다. 카를로스 멘데스는 라파엘에 대한 암호화된 연락을 받은 후 조용히 자신의 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년의 경험은 그에게 권력 게임에서 타이밍이 모든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 한편 병원에서는 라파엘이 물리치료를 시작했다. 마리아 클라라는 근무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지원을 제공하며 그곳에 머물렀다. 그녀는 그가 각 운동에 얼마나 힘을 쏟는지 작은 진전마다 그의 결의가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선생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피지오테라피스트인 박민석 박사는 또 다른 지치게 하는 세션 후에 말했다. 빨리 힘을 회복해야 해요. 라파엘이 얼굴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은 조용히 사용된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 마리아 클라라의 눈과 마주쳤다. 그날 오후 김재현은 톰슨 엔터프라이즈스의 두 임원을 동반하여 드문 방문을 했다.
라파엘은 실제보다 더 약해진 척했고 이 전략을 마리아 클라라는 즉시 알아챘다. 형, 회사의 미결 사항을 논의하러 왔어요. 김재현이 가식적으로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형의 부재 중에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서명 몇 개만 필요해요. 라파엘은 어려움을 겪는 듯 문서를 검토했다. 오늘 너무 피곤해, 재현. 나중에 볼 수 있을까? 하지만 긴급한 문서입니다. 한 임원이 강조했다. 선생님, 환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마리아 클라라가 청소 카트를 끌며 병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의사의 지시예요. 김재현은 그녀를 향해 짜증스러운 눈길을 던졌지만 원치 않는 주목을 끌지 않고는 병원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다. 마지못해 그는 서류를 넣었다. 그들이 떠난 후 라파엘은 마리아 클라라에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훌륭한 배우가 되고 있어요. 최고에게 배웠죠. 그녀는 발렌티나의 연극적인 방문을 암시하며 대답했다. 밤이 되자 마리아 클라라는 평소처럼 독서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변호사 카를로스 멘데스가 방문 시간 외에 병실에 들어오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며 나타났다. 라파엘, 내 친구. 그가 문을 닫으며 인사했다. 알아야 할 것들을 발견했어요. 수진초에는 자리를 뜨려는 듯했지만 민준김은 그녀를 붙잡았다. 제발 여기 있어줘요. 당신을 믿어요. 태호강은 서류 가방을 열고 여러 문서를 꺼냈다. 당신의 형은 그린 테크놀로지 부문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곧 톰슨 가문과 합병을 할 예정이에요. 이 합병은 사실상 몬테이로 테크놀로지의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민준김은 모든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리고 지우박은 목 깊이 연루되어 있어요. 태호강이 확인했다. 은행 송금 기록에 따르면 톰슨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녀 이름으로 케이맨 제도에 있는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어요. 모든 말을 들으며 조용히 약을 정리하던 수진초에는 민준김의 눈에 비친 고통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이미 이런 일들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증을 듣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태호강이 말을 이어가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사고 2주 전에 당신이 유서를 수정했던 거요. 재현 김은 그걸 파기했다고 생각하지만 민준 김은 침대에 몸을 일으키며 더욱 경계했다. 그 복사본이 있는 곳은 바로 그곳이에요. 태호강이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해요. 그들이 당신이 이렇게 똑똑하고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걸 알아서는 안 돼요. 변호사가 떠난 후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수진초에는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하며 민준 김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었다. 수진 씨, 그는 마침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당신은 병원 직원 이상이에요. 이 순간에 나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였어요.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저에게 빚진 건 없어요.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는 눈에 다른 빛이 반짝이며 대답했다. 당신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옳은 일을 했어요. 그건 내가 가진 모든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밖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새로운 계획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507호실에서 그림자와 부드러운 조명 사이에 예상치 못한 동맹이 강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계약이나 이익이 아닌 훨씬 더 소중한 진정한 신뢰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수진초에는 책을 들고 또 다른 밤의 독서 시간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곧 넘길 페이지가 손에 든 책의 페이지뿐만 아니라 막 시작된 더 큰 이야기의 페이지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첫 주의 집중 물리치료는 민준 김에게 신체적 진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병원 복도에서 이룬 새로운 동작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은 그의 복귀 계획에서의 진전을 의미했다. 자유시간마다 항상 곁에 있던 수진초에는 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자유시간을 전부 여기서 보낼 필요는 없어요. 민준 김은 특히 힘든 치료 세션 후 한 오후에 말했다. 방금 도착한 꽃을 정리하던 지우박에 또 한 번의 극적인 꽃 배달. 수진초에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의무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김 사장님. 민준, 그가 정정했다. 이제는 예의를 차릴 필요 없을 것 같아.
복도에서 들려오는 하이힐 소리가 순간을 방해했다. 지우박은 항상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사진작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여보, 깜짝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녀는 서류 봉투를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 해변 집의 새 프로젝트야. 인테리어를 결정해야 해. 민준 김은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며 서류를 살펴보았고 수진 최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창문에 비친 반사를 통해 수진 최는 지우박이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아마도 동욱 한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알아챘다. 모두 아름다워 발. 민준 김은 의도적으로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결정을 내릴 기분이 아니야. 하지만 여보, 계획을 진행해야 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약 시간이에요. 수진 최가 트레이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녀는 민준 김의 눈에 지친 기색을 알아채고 있었다. 지우박이 불만스럽게 나간 후 민준 김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눈이 멀었을까? 때로는 거리가 있어야 더 잘 보이는 법이에요. 수진 최는 그의 베개를 조정하며 대답했다. 그날 밤 수진 최가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읽고 있을 때 민준 김의 질문에 깜짝 놀랐다. 여기 밖의 삶은 어때요? 그녀는 망설이며 책의 페이지를 표시했다. 아주 단순해요. 할머니와 함께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요. 주말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보충 수업을 해요. 부모님은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떠나셨어요. 우리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는 할머니와 저뿐이에요. 라파엘은 그녀가 할머니에 대해 말할 때 눈빛이 빛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특별한 분이 계시다니 정말 좋겠어요. 할머니는 저의 버팀목이세요. 수진 최가 확인했다. 할머니는 저에게 부자가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라파엘은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있잖아요. 그가 말을 시작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진 최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가끔은 무언가를 잃어야 진짜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법이에요.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며 방해를 받았다. 태호 강의 조사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다.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알렸다. 재현 김은 너무 자신만만해서 부주의해요. 합병 서류는요? 라파엘이 물었다. 2주 후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 전에 당신의 서명을 받고 싶어 해요. 수진 초에는 가구를 닦는 척하며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녀의 끊임없는 존재감은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태호 강도 그녀 앞에서 말하는 것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변호사가 떠난 후 라파엘은 생각에 잠겼다. 수진 씨,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그녀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며 그의 목소리에서 진지함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지면 사라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부탁에 그녀는 놀랐다. 심장이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왜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수진 씨 같은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인정을 바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죠. 수진 초에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히 대답했다. 저는 아무 데도 안 갈 거예요. 밖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그와 함께 병실 안에서는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측정하거나 계산하거나 거래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것은 킴테크 이노베이션스의 주식과는 달리 사거나 팔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책장 사이와 속삭이는 대화, 간단한 배려와 이해의 눈길 사이에서 조용히 쌓여가는 감정이었다. 그 감정은 병실 창가에서 소진 초이가 돌보던 식물들처럼 천천히 자라지만 깊고 진실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가을은 병원 정원의 나무들을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였고 다가올 변화를 완벽하게 상징하고 있었다. 이제는 최소한의 도움만으로도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된 민준 킴은 매일 불안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합병안이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될 이사회 회의 날짜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소진 초이는 항상 세심하게 그의 어깨에 쌓인 긴장을 알아챘다. 깊게 숨을 쉬세요.
그녀는 그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우며 속삭였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기억하세요? 그날 아침 재윤 킴은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고 회사의 변호사 2명이 그를 동반했다. 형, 긴급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는 인사치레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참을성이 없음이 숨겨져 있었다. 창가 근처 의자에 앉아있던 민준 킴은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약함을 흉내냈다. 물론 재윤, 무슨 일이야? 그냥 서명이 필요한 서류 몇 가지입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다. 회복 기간 동안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침대 시트를 정리하던 소진 초이는 민준 킴과 빠르게 눈길을 교환했다. 둘 다 그 서류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있지, 재윤. 민준 킴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여기 있으면서 삶에 대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어. 재윤 킴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철학적인 이야기는 좋지만 형, 우리에겐 마감 기한이 있어. 민준 킴은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마치 각 페이지가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걸 좀 더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아마 덕터 윤무팍 선생님과의 다음 상담 후에. 재윤 킴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역력했다. 민준, 회사가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여러분, 소진 초이가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지시입니다. 재윤 킴은 그녀에게 짜증 섞인 눈길을 던졌지만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었다. 마지못해 서류를 다시 넣었다. 내일 다시 오겠다. 그가 말했고 목소리에는 겨우 참고 있는 분노가 느껴졌다. 그리고 당신이 더 협조적이길 바란다. 그가 떠난 후 민주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점점 절박해지고 있어. 수진이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다. 선생님, 지금 옳은 일을 하고 계세요. 가끔은 의심이 들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이 모든 싸움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 수진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 기억나요? 어린 왕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이건 단지 회사나 돈에 관한 게 아니에요. 진실성에 관한 거예요. 자신에게 진실되게 사는 것에 관한 거죠.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단순한 말 속에 담긴 지혜에 감탄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얼굴을 붉혔다. 아마도 매일 밤 선생님께 책을 읽어드리면서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태호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들어오며 분위기가 깨졌다. 해냈어. 그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증거를 모두 모았어. 의심스러운 송금, 사기 계약, 심지어 재현과 동욱 사이에 문제가 될 만한 이메일까지. 민주는 의자에 몸을 일으키며 자세가 확연히 달라졌다. 이사회는 이미 조용히 연락을 취했어. 당신이 신호를 보내면 긴급 회의를 열 준비가 되어 있어. 수지는 민준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방금 전까지의 연약한 남자는 그녀가 들었던 이야기 속에 영리한 경영인으로 변해 있었다. 내일 민준이 결심했다. 재현이 서류를 가지고 돌아오면 마지막 일격을 가할 거야. 태호가 떠난 후 기대감으로 가득 찬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수진은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며 자리를 떠나려 했다. 수진, 민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고마워, 모든 것에 대해.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고맙다고 말할 필요 없어. 난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그가 말을 이어가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내게 가르쳐준 대로 모든 것 중 가장 소중한 거야. 그날 밤 밖에 도시가 잠들 준비를 하는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 오복 7호실에서는 두 개의 심장이 조화를 이루며 뛰고 있었고 새로운 날뿐만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가져올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둘 다 그 여정이 그들이 몇 주 전 같은 병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길로 그들을 이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새벽이 오며 507호실에는 감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득 차 있었다. 김태호가 몰래 가져온 정장을 입은 김민주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몇 주간의 활동 부족으로
여전히 약간 서툰 그의 움직임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수진이 조용히 들어와 아침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거울을 통해 마주쳤고 잠시 동안 말은 필요 없었다. 준비됐어? 그녀가 마침내 물으며 쟁반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김민준이 돌아서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은 단순했지만 위험했다. 김재현이 곧 합병 서류를 가지고 올 것이었고 그는 약해진 동생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김민준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긴급 회의를 위해 비밀리에 소집된 김테크 이노베이션의 이사회 전체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9시 정각, 익숙한 김재현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일상 업무를 하는 척하던 최수진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좋은 아침이야, 동생. 김재현이 평소처럼 자신감 있게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오늘은 좀 더 협조적이길 바라. 창가 의자에 앉아있던 김민주는 무표정을 유지했다. 물론이야, 재현. 결국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잖아. 김재현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금방 다시 태도를 가다듬었다. 그렇지. 그러니 이 서류에 서명만 해준다면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김태호가 김테크 이노베이션 이사회 멤버들을 이끌고 들어왔다. 김재현의 얼굴에는 충격이 역력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더듬었다. 김민준이 일어나며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했다. 그건 내 사랑하는 형제여, 게임이 끝났다는 뜻이야. 그 뒤 몇 분 동안 폭풍 같은 폭로들이 방을 가득 채웠다. 카를로스는 꼼꼼히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문제가 되는 이메일들, 의심스러운 은행 송금들, 사기적인 계약서들. 각각의 새로운 증거는 리카르도의 야망에 대한 마지막 못박이와 같았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을 시도했다. 내가 한 모든 것은 회사를 위해서였다고. 나를 영원히 배제하려는 것까지 포함해서? 라파엘이 상처와 실망이 담긴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폭로의 충격을 받은 이사회 멤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 한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마리아 클라라는 안도와 불안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은 라파엘에게 책을 읽어주던 모든 밤, 속삭이던 대화들, 나눴던 나약한 순간들로 떠올랐다. 이제 그가 강하고 단호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앞으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 될지 궁금해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결정이 내려졌고 투표가 진행되었다. 결국 리카르도는 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고 추가 조사가 명령되었다. 마지막 이사회 멤버가 방을 떠났을 때 라파엘은 비로소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어깨에 짐처럼 느껴지는 사건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끝났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라기보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마리아 클라라는 망설이며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넸다. 당신이 해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라파엘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잠시 동안 그가 보여준 모든 강인함과 결단력은 마리아 클라라만이 아는 나약함으로 바뀌었다. 아니, 그는 물컵을 받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해냈어. 카를로스는 서류를 정리하며 그 순간을 방해했다. 라파엘, 우리에겐 할 일이 많아. 언론은 답변을 원할 거고 주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 라파엘은 손을 들어 친구를 조용히 시켰다. 내일 카를로스. 오늘은 그냥 숨 좀 쉬고 싶어. 마침내 둘만 남았을 때 라파엘과 마리아 클라라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리아 클라라, 라파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무슨 말이야? 너와 나, 우리에 대해서.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너의 세상은 내 세상과 너무 달라. 라파엘이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마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인 것 같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밖에서는 오후의 햇살이 서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507호실에서 두 개의 심장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하나로 뛰고 있었다.
라파엘과 마리아 클라라의 인생 책장이 넘어가려 하고 있었고 아직 쓰여지지 않은 장들이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고백 이후의 날들은 정신없는 활동으로 가득했다. 한때 조용한 피난처였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제 미디어 폭풍의 중심이 되었다. 기자들은 입구에 진을 치고 김 씨의 기적과 그에 따른 기업 스캔들에 대한 어떤 정보라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라파엘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원 중이었지만 대부분의 업무를 임시로 꾸린 병실 사무실에서 처리했다. 이사회와의 화상회의와 신중하게 계획된 인터뷰 사이에서 그는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찾았다. 마리아 클라라는 평소의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주변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다.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복대서의 속삭임은 그녀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바쁜 어느 오후 라파엘의 약을 정리하던 그녀는 그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왜 그래? 그녀는 그의 강렬한 시선 아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라파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몇 주 전만 해도 나는 너에게 그저 한 환자였잖아. 너는 단순히 한 환자가 아니었어.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카를로스 멘데스가 최신 소식을 가지고 들어오며 분위기가 깨졌다. 수사가 진행 중이야. 그는 안락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리카르도는 협조하고 있어. 아마도 감형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라파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발렌티나는 카를로스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열었어. 리카르도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며 이번 폭로로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 마리아 클라라 테이블 위에 꽃을 정리하며 바쁜 척하던 그녀는 작은 불만에 한숨을 참을 수 없었다. 라파엘은 그녀를 바라보며 이해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는 말하며 카를로스와 마리아 클라라를 모두 놀라게 했다. 그녀가 생각하거나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떠난 후 방에는 편안한 침묵이 깔렸다. 라파엘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풍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고 고층 건물들은 오후의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있잖아 마리아 클라라.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나는 평생 성공과 인정을 좇으며 살아왔어.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지만 사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섰다. 그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죠? 라파엘은 몸을 돌려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정한 연결, 공감, 단순한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 마리아 클라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 무섭고 동시에 흥미로운 것의 경계에 서 있음을 알고 있었다. 라파엘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말이 끊겼다. 마르티네스 박사가 최근 검사 결과를 가지고 들어왔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퇴원해도 좋습니다. 그 소식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둘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갑자기 병원이 제공하던 안전한 공간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마리아 클라라가 라파엘의 짐을 정리하며 다음날 떠날 준비를 도울 때 공기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기대감이 가득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라파엘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마리아 클라라는 손에 접힌 셔츠를 잡고 잠시 멈춰섰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라파엘은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셔츠를 손에서 빼앗았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부탁한다면요? 그녀는 눈을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은 우리가 여기서 쌓아온 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나와는 다른 세상에서 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소우진 초이의 심장은 마음속에서 뛰어나올 듯했다. 그녀가 몇 주 동안 조심스럽게 쌓아 올렸던 모든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준, 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세상은 너무 달라요, 너무. 그는 그녀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볍게 얹으며 말을 가로막았다. 내 세상은 당신이 있는 곳이에요. 나머지는 그저 세부 사항일 뿐이죠. 밖에서는 서울에 밤이 깔리고 도시의 불빛이 마법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다. 오북치료실에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난 두 영혼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소오지는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 장벽을 내려놓았다. 좋아요.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아요. 민주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마치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집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순간 병원방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삶은 공유할 미래를 향한 조용한 약속으로 얽혀 있었다. 민준의 퇴원날 아침은 특별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몇 주 동안 드라마와 비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랑의 탄생의 중심이었던 507호실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다. 꽃들은 다른 환자들에게 기부되었고 의료 장비는 치워져 몇 개의 가방과 민준과 소진의 초조한 모습만 남아 있었다. 준비됐어요? 소진은 민준의 넥타이를 마지막으로 매며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당신은?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요.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덕터 휴누 파크의 도착을 알렸다. 마지막 퇴원 절차를 위해 몇 가지 권고사항과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나눈 후 두 사람이 기대하고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다. 병원을 떠나는 순간이었다. 로비에서는 기자들의 작은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호캉은 항상 효율적으로 뒷문으로 빠져나갈 비밀 경로를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민주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기자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몇 가지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그는 소우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요.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민주는 가장 냉소적인 기자들조차 놀라게 할 만큼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고 회사의 재구축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며 소진을 단순히 자신의 회복을 도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의 중요한 부분으로 소개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그는 소진 초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이 병원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찾았어요. 기자들을 그의 발언에 놀라게 한 채 민준 킴과 소진 초이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채 탑승해 마침내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탈을 떠났다. 강남에 있는 민준의 아파트로 가는 길은 조용했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소진에게는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고급스러운 건물, 친절한 경비원, 거울로 된 엘리베이터, 모든 것이 그녀의 현실과는 매우 먼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그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의 규모가 더욱 분명해졌다. 넓고 우아하게 꾸며진 공간은 소진이 할머니와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와는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와,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주는 불안과 애정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무 많죠? 원한다면 더 작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사실 생각 중이었는데 그의 말은 핸드폰이 울리며 중단되었다. 태호캉이 회사에 관한 긴급한 업데이트를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었다. 민주는 소진과 핸드폰을 번갈아 보며 망설였다. 받으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걸 알아요. 민준이 사무실에서 통화를 하는 동안 소진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비싼 가구와 벽에 걸린 예술 작품 사이에서 어색함을 느꼈다. 몇 년 전 찍은 민준과 그의 부모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섰다. 그들은 행복하고 걱정 없는 모습이었다. 병원에서 만난 그 남자와는 너무 달랐다. 대전 10번째 생일이었어. 민준이 그녀를 놀라게 하며 말했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이제 그녀 옆에 서서 사진을 향해 향수와 슬픔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소진이 말했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랬죠.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많은 것들에 대해 눈이 멀어 있었어.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진, 이 모든 것이 처리하기에 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만약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난 이해할 거예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내려야 할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의 일부는 익숙하고 안전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점점 커져가는 또 다른 부분은 그들이 쌓아온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요, 그녀는 마침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기 있고 싶어서 여기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힘들 거고 이상할 거지만 해보고 싶어. 라파엘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마치 그녀가 어느 순간 사라질까 두려운 듯이 우리 이걸 해내자.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 속삭였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날 밤 바깥 도시가 정신없이 움직이는 동안 라파엘과 마리아 클라라는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상상조차 어려운 도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손을 맞잡고 마음이 하나로 뛰는 그들은 희귀하고 소중한 무언가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하지? 마리아 클라라가 밤 공기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라파엘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한 길을 찾을 거야. 그렇게 서울의 별빛 아래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난 두 영혼은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약속과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라파엘이 퇴원한 후 몇 주 동안은 둘 모두에게 적응의 소용돌이였다. 마리아 클라라는 단순한 삶과 구조화된 일상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사치스러운 세상과 자주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사회적 약속에 휩싸여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라파엘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사무실에서 열리는 회의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마리아 클라라는 그를 놀라게 하는 질문을 던졌다. 라파엘, 나는 지금 당신에게 정확히 뭐야? 그는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나는 더 이상 병원 직원도 아니잖아. 하지만 나는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그녀는 혼란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설명했다. 라파엘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마리아 클라라. 내 파트너, 내 친구, 내 사랑.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그녀의 걱정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그냥 여기서 너무 어색해.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라파엘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두 세계의 최고를 합친 세상을. 그날 오후 라파엘이 사무실에 있는 동안 마리아 클라라는 할머니인 할머니 은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마포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는 방금 내린 커피의 익숙한 냄새와 발코니의 식물들로 가득 차 강남의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내 사랑. 할머니 은지는 손녀를 꼭 안으며 외쳤다. 이제야 오는구나. 할머니를 잊은 줄 알았어. 수지는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미안해요, 할머니. 지난 몇 주가 정말 힘들었어요. 작은 방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시며 할머니와 손녀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수지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털어놓았고 동시에 민준에 대한 깊은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얘야 할머니 은지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은행 장호나 주소를 보지 않는다. 그 남자애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존중해준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은 수진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날 밤 민준의 아파트로 돌아올 때 그녀는 더 가벼워진 마음과 자신감을 느꼈다. 민준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맞이했다. 보고 싶었어. 그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할머니와는 어땠어? 제가 정말 필요했던 시간이었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준 씨, 생각해봤는데 여기서 저녁 식사 한번 해볼까요? 할머니를 초대하고 민준 씨의 친한 친구들도 몇 명 초대하는 거예요. 민준은 그 제안에 잠깐 놀랐지만 얼굴이 환해지며 말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간단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겠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저녁 식사 준비에 열중했다. 수지는 직접 요리하겠다고 고집하며 민준이 셰프를 고용하자고 제안한 것을 거절했다. 개인적인 느낌이 나게 우리만의 손길이 담기게 하고 싶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저녁 식사 당일 아파트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촛불이 켜지고 배경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집에서 만든 음식의 맛있는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할머니 은지가 가장 먼저 도착했고 그 뒤를 이어 태호 강과 그의 아내 그리고 민준의 대학 시절 친한 친구 2명이 도착했다. 처음에는 손님들 사이의 차이가 눈에 띄었다. 할머니 은지는 단순한 드레스와 소박한 매너로 다른 세련된 손님들 사이에서 조금 어색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장벽은 서서히 사라졌다.
민주는 수진이 다른 그룹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방을 환하게 비추는 미소를 지켜보며 감탄했다. 그녀는 어릴 적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평소 진지하기로 유명한 태호 강마저 유머러스한 말에 폭소를 터뜨리게 만들었다. 한밤중 민주는 수진을 조용한 구석으로 끌어당겼다. 너 정말 대단해. 그는 감탄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볼이 살짝 붉어졌다. 이제서야 이 새로운 세계에서 제 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마지막 손님이 떠난 한밤중 민준과 수진은 병원을 떠난 이후로 여러 번 그랬듯이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도시는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고 생기 넘치고 활기차 보였다. 있잖아. 민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나는 오랫동안 성공이란 가장 비싼 차를 타고 가장 호화로운 아파트에 사는 것, 그리고 큰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너와 내 친구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성공은 이것이라는 걸 깨달았어. 바로 삶을 나눌 사람이 있고 이런 순간을 만드는 거야. 수지는 그에게 기대며 병원을 떠난 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집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서울의 별 아래 이전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세계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많은 밤들의 약속으로 새로운 현실로 하나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과 수지는 함께 자신들의 리듬을 찾아갔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민준이 킴테크 이노베이션스의 지휘권을 되찾으면서 새로운 도전과 압박이 그들이 쌓아온 균형을 위협하기도 했다. 어느 오후 수지는 민준과 점심을 함께 먹기로 약속한 대로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꼈다. 민준은 전화 통화 중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분명히 짜증이 난 상태였다. 아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번 주 안에 이 계약서를 서명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수백만 달러를 잃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민주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좌절감에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제야 그는 수진이 있는 것을 알아챘다. 아, 미안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수진은 그에게 다가가며 위로의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렸다. 괜찮아, 스트레스 받아 보이네. 민주는 잠시 망설이며 얼마나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그냥 회사 일이 복잡해졌어. 내가 없던 동안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으려고 하는데 몇몇 파트너들이 계약을 갱신하는 걸 꺼려하고 있어. 알겠어. 수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점심 취소할까? 여기서 뭐라도 주문해 줄게. 아니. 민준이 빠르게 대답하며 일어섰다.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게 나에게 균형을 잡게 해줘.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수지는 민준이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그녀와의 대화와 회사의 문제 사이에서 마음이 분주한 것을 눈치챘다. 민준, 그녀가 부드럽게 그의 손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지금 정말 나와 함께 있니? 그 질문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에는 죄책감과 깨달음이 섞여 있었다. 죄송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당신에게 공정하지 못했어요. 저에게 공정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진최가 대답했다. 균형을 찾는 거예요. 회사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당신도 스스로를 돌봐야 하고 우리도 신경 써야 해요. 그 대화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몇 주 동안 민준 김은 일과 개인 생활 사이에 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저녁과 주말을 오로지 수진최와 함께 보내기로 정하고 둘이 함께 즐기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민준 김은 수진최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아침 식사 중에 그가 제안했다. 수진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울대학교 병원? 왜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게다가 병원 관리팀에게 제안할 게 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민준 김을 돌봤던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현우 박 박사는 진심으로 기쁜 듯 그들을 안아주었다.
그럼 이번 방문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할까요? 초기 인사 후 의사가 물었다. 민준 김은 미소를 지으며 수진 최와 눈을 마주쳤다. 박사님, 이 병원이 저에게 해준 모든 것에 어떻게 보답할지 생각해봤어요. 단지 의료적인 면뿐만 아니라요. 이어지는 몇 분 동안 민준 김은 그의 제안을 설명했다. 회복 병동을 개선하기 위한 상당한 기부, 그리고 수진 최가 그에게 책을 읽어주던 밤에서 영감을 받아 혼수 상태의 환자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현우 박 박사는 감동한 듯 말했다. 이것이 우리 환자들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민준 김이 관리팀과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수진 최는 익숙한 복도를 거닐며 그곳에서 보낸 시간을 떠올렸다. 오복치로 병실 앞에 멈춰 섰는데 지금은 다른 환자가 그곳에 있었다. 생각에 잠겼어요? 민준 김이 뒤에서 다가와 그녀를 안으며 물었다. 그냥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기대며 대답했다. 마치 한 세상 전의 일 같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 라고 민준이 목덜미에 살며시 입맞추며 말했다. 그 책 읽던 밤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 줄 누가 알았겠어. 병원을 떠나면서 둘은 한 주기가 마무리되는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느낌을 받았다. 기분은 단순히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그들이 커플로서 성장한 상징이었다. 그날 밤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민준은 수진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가볍게 잡았다. 고마워 라고 그는 간단히 말했다. 뭐가? 그녀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줘서, 나에게 삶이 계약과 이익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서, 이 여정에서 내 파트너가 되어줘서. 수지는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도 고마워. 내가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용기를 주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서울의 별빛 아래 둘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한 부드러운 키스로 그 순간을 기념했다. 도시는 아래에서 여전히 바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 만든 그 작은 공간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그들의 예상치 못했지만 깊이 진실한 사랑 이야기의 매 순간을 음미할 수 있었다. 서울의 가을은 단풍의 변화뿐만 아니라 민준과 수진에게 새로운 도전도 가져왔다. 김테크 이노베이션은 곧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출시할 예정이었고, 이는 민준이 사고 전부터 개발해온 것이었다. 이는 회사가 단순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혁신 시장을 이끌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였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민준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잠재적 파트너를 방문하고 국제 컨퍼런스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광범위한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긴 분리의 전망이 커플 위에 어두운 구름처럼 드리워졌다. 몇 달밖에 안 돼 라고 민준이 첫 출장을 위해 짐을 싸며 낙관적으로 말하려고 했었다. 주말마다 가능할 때마다 돌아올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일부는 이 순간이 민준과 회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지만 다른 일부는 거리가 그들이 쌓아온 것을 흔들 수 있을까 두려웠다. 보고 싶을 거야. 그녀가 마침내 말하며 그의 가방을 닫는 것을 도왔다. 민준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하지만 우리가 이걸 해낼 거라고 약속해. 그 후 몇 주 동안 수지는 새로운 현실을 헤쳐나가야 했다. 이전에는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밤들이 이제는 급한 영상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점철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부재로 너무나도 커 보이는 아파트에서 외로움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수지는 오랜 꿈을 다시 꾸기로 결심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 민준의 열렬한 지지 속에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문학과정에 등록했다. 너에게 딱 맞는 일이야. 외쳤다. 민준은 밤중에 통화 중이던 중에 넌 항상 말솜씨가 좋았어. 새로운 학업적 도전은 수진에게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져다 주었다. 수업과 공부 사이에서 그녀는 민준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채울 방법을 찾았다. 이제 그들의 대화는 그리움뿐만 아니라 그녀가 읽고 있는 책과 탐구하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활기찬 토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치과 대기실에서 잡지를 넘기던 수지는 마음이 얼어붙을 만한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뉴욕의 갈라 파티에서 아름다운 여성 경영진과 함께 있는 민준의 사진이었다. 사진 설명에는 두 회사 간의 유망한 파트너십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 이미지는 수진의 마음속에 며칠 동안 맴돌았다. 그녀는 민준을 믿고 있지만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 여성은 민준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수지는 그렇게 완전히 속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민준이 주말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긴장감이 감지되었다. 수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침묵과 멀리 있는 듯한 눈빛은 민준에게도 눈에 띄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 마침내 저녁 식사 중에 물었다. 너 왠지 멀리 있는 것 같아. 수지는 망설이며 접시 위에 음식을 만지작거렸다. 사진을 봤어. 뉴욕에서 너랑 그 여성 경영진이랑 같이 있는 거. 민준은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얼굴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다. 아, 유진리. 그녀는 우리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회사의 CEO야. 너희들 가까워 보였어. 수지는 질투 섞인 목소리가 싫었지만 말했다. 민준은 수저를 내려놓고 식탁 위에 놓인 수진의 손을 잡았다. 나를 봐.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계속했다. 너는 내 인생에서 유일한 여자야. 중요한 유일한 사랑이야. 아무것도 아무도 그걸 바꿀 수 없어. 민준의 진심 어린 말은 수진의 마지막 불안의 장벽을 녹여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의심한 것이 어리석었다고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가끔 우리의 세계가 너무 다르다고 느껴져서. 민준은 일어나 그녀를 꽉 안았다. 네가 그 병실에 들어와 나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세계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 이제는 내 세계와 내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세계가 있을 뿐이야. 그날 밤은 그 커플에게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준은 프로젝트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출장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수지는 문학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꼭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떨어질까 두려운 듯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죠. 민준의 알람이 몇 시간 뒤에 울리며 또 다른 이별을 알릴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그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이 또 다른 바쁜 하루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 안에서는 민준과 수진이 서로의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물리적인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추위뿐만 아니라 민준과 수진에게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클린에너지 프로젝트가 마침내 출시되어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민준의 잦은 출장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진은 문학 공부에서 꽃을 피우며 책 속의 페이지를 넘어선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긴 하루를 보낸 후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민준은 수진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세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합쳐보는 건 어때요? 그는 눈빛에 흥분을 담아 물었습니다. 수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제 자원과 당신의 문학에 대한 열정을 결합할 수 있는 거죠. 교육과 문화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수진에게 놀라움이었지만 생각할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그거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네요. 지역사회 도서관을 만들고 독서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바로 그거예요. 민준은 그녀의 반응에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했던 것처럼 병원 환자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도 확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몇 주 동안 두 사람은 재단 설립 계획에 몰두했습니다. 수지는 대학에서 새로 얻은 경험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한 감수성을 가져왔고 민준은 경영 전문 지식과 비즈니스 세계의 인맥을 제공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구체화되었고 몇 달 만에 김교육문화 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개막식은 비즈니스,
학계, 지역사회 지도자 등 중요한 인물들이 모인 감동적인 행사였습니다. 수진의 할머니인 은지 할머니는 첫 번째 줄에 앉아 손녀가 민준과 함께 자신 있게 연설하는 모습을 보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녀는 옆에 앉아있던 강태회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을.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환상적인 팀이에요. 민준은 이렇게 차분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재단이 성장하면서 수지는 학업 자원봉사 프로젝트 관리사이에서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비즈니스 외에도 새로운 목적을 찾아 재단이 지원하는 학교와 도서관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 외곽의 한 학교를 방문했을 때 소진초이는 민준, 킴이 매혹된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그녀가 병원에서 의식 없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던 밤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변했네요. 그렇죠? 그녀는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민준, 킴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제가 당신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전하고 있잖아요. 민준, 킴은 미소를 지으며 운전 중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병원에서 그날씨 씨앗을 심었어요. 지금은 그 열매를 거두고 있을 뿐이죠. 물론 삶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논쟁도 있었으며 의심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극복한 도전마다 그들 사이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재단 출범 후 거의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준, 킴은 소진초이를 특별한 데이트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도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인 서울숲으로 데려갔습니다. 빛나는 나무 아래 손을 잡고 걷던 민준, 킴은 갑자기 멈춰서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소진초이, 그는 감정에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진정한 사랑, 동반자, 그리고 목적의 의미를 보여주셨죠.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준, 킴은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당신 없인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소진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녀는 외치며 민준, 킴을 꼭 안았습니다. 1000번이라도 네. 민준, 킴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동안 소진초이는 그들이 이곳까지 오게 된 모든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재단 프로젝트까지, 의심의 순간에서 순수한 기쁨의 순간까지, 모든 걸음, 모든 도전이 그들을 이 완벽한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울의 별빛 아래 껴안고 민준, 킴과 소진초이는 열정적인 키스로 서로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미래는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고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진정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유산을 쌓았습니다. 도시는 그들 주위에서 고동치며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에 침묵하는 증인이 되어 이제는 다음의 흥미진진한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큰 날이 찾아왔습니다. 민준, 킴과 소진초이의 결혼식을 위해 선택된 서울식물원은 마법처럼 장식되었습니다. 하얀색과 금색 꽃들이 재단까지 이어지는 길을 장식했고 난초의 부드러운 향기가 공중에 감돌았습니다. 수진초에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긴장한 채로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눈물을 머금은 할머니 은지는 손녀의 베일을 고쳐주고 있었다. 내 사랑,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정말 빛나고 있어. 네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수진은 할머니를 껴안으며 감정의 물결을 느꼈다. 고마워요 할머니, 모든 걸 다. 정원 반대편에서는 민준, 김이 긴장한 듯 넥타이를 고치고 있었고 그의 신랑 들러리인 태호강이 마지막 격려에 말을 건네고 있었다. 준비됐어? 태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입가에 평온한 미소를 띄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며 결혼식이 시작됐다. 손님들은 기대에 부풀어 중앙 통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수진이 할머니와 팔짱을 끼고 빛나며 나타났다. 민주는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들을 이 자리까지 이끈 모든 순간들, 사고, 병원에서의 밤들, 도전들, 기쁨들, 이 순식간에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이제껏 없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특별한 무언가의 시작임을 알았다. 수진이 재단에 도착하자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은 사랑과 감탄으로 빛나고 있었다. 너 정말 아름다워. 그가 속삭였다. 결혼식은 감동적이고 아늑했다. 그들이 직접 쓴 서약은 모든 참석자들을 감동시켰다. 수진은 민준이 그녀에게 더 큰 꿈을 꾸고 자신을 믿도록 가르쳐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은 수진에게 진정한 사랑과 목적의 의미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네가 나를 구했어.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그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 매일매일. 주례가 그들을 부부라고 선언하자 기쁨이 가득했다. 그들의 결합을 상징하는 키스는 손님들의 박수와 행복한 눈물로 맞이받았다. 이어지는 리셉션은 사랑과 새로운 삶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김재단의 수혜자들까지 모여 축하했다. 춤과 축배 사이에 민준과 수진은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김 부인 민준이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농담을 던졌다. 기분이 어때?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기댔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절대 깨고 싶지 않은 꿈. 밤이 깊어갈수록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 민주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수진과 저는 결혼 선물로 김재단이 내년에 10개의 새로운 지역 도서관을 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모두의 기쁨 속에 선언했습니다. 손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던 중 수진은 선물 테이블 위에 금색 포장지로 감싸진 책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책을 열어보았고 그것이 희귀본 어린 왕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녀가 병원에서 민준에게 처음 읽어준 책이었습니다. 책 안에는 다음과 같은 헌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준에게 당신들의 여정이 어린 왕자의 이야기만큼이나 마법 같고 변화무쌍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을 담아 서울대학교 병원 직원 1동. 감동에 젖은 수진은 민준에게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은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나중에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준과 수진은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밤하늘에 빛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수진이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 사이로 끼우며 물었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에 살짝 입맞춤을 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대모험으로 함께. 그렇게 서울의 별빛 아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 극복, 그리고 목적에 관한 이야기. 민준과 수진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운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차가 도로를 따라 그들을 공유할 미래로 데려가면서 둘은 앞으로 무엇이 닥치든 함께 맞이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에게서 진정한 사랑뿐만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민준과 수진의 결혼 10년이 지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김 가문의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활기찬 생일 파티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엄마,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 할아버지가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이야기하고 계세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8살 된 딸 혜운의 검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가 좋니? 혜운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동화 같아요. 정원 반대편에서는 민준이 5살 된 아들 지훈과 함께 책을 머리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수진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85세가 된 할머니 은지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며 주름진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파티는 단순한 가족 축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원 주변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어른들이 즐겁게 어울리고 있었다. 그들은 킴 파운데이션 for Education and Culture의 수혜자들이었는데 이 재단은 수년에 걸쳐 사우스 코리아에서
교육과 문화를 장려하는 가장 큰 조직 중 하나로 성장했다. 소진 초이는 이제 존경받는 작가이자 재단의 관리자로 민준 킴에게 다가가자 그는 그녀를 따뜻한 키스로 맞이했다.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봤어. 그가 묻자 그녀의 눈에 비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챘다. 응. 그녀는 그에게 기대며 대답했다. 병원에서 보낸 그날 이후로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워. 킴텍 이노베이션스는 이제 라파엘이 이끄는 지속 가능한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으며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 가장 큰 성공은 그들이 이룬 가족과 재단을 통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었다. 있지, 민준 킴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가끔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소진 초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과 맞잡았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만났을 거야. 우리의 길은 서로 교차하도록 운명이었어. 그 순간 하은이 책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왔다. 엄마, 아빠 우리에게 책 읽어줄래요? 제발? 민준 킴은 딸을 안고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공주님. 모두 모여서 책 읽는 시간을 가져볼까? 곧 아이들과 어른들이 잔디밭의 큰 원을 이루며 자리를 잡았다. 소진 초이는 특별판 어린 왕자를 펼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후의 공기를 채우기 시작했다. 민준 킴은 그녀 옆에 앉아 지호은을 안고 잠시 눈을 감았다. 아내의 목소리에 휩싸이니 마치 몇 년 전 병원 침실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도 그녀의 목소리가 그를 삶으로 되돌려 놓았던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억만장자, 헌신적인 병원 직원, 모든 역경을 뚫고 피어난 사랑. 하지만 민준 킴과 소진 초이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부와 목적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준 여정의 시작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소진 초이의 목소리가 정원을 가로질렀다. 네가 네 장미에게 드린 시간이 그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어. 민준 킴은 미소를 지으며 가족과 주변의 모든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소진 초이가 시간과 사랑을 바친 장미였다. 그 완벽한 순간, 사랑과 가족, 그리고 그들의 공동 노력의 결실로 둘러싸인 민준 킴과 소진 초이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은 눈길을 교환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사랑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에 퍼뜨리는 방법도 발견했다. 그렇게 해가 지는 하늘 아래 병원 침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가며 한 장씩 한 장씩 삶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